유럽의 노장 방산 강국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은 약속한 무기를 제때 보내지 못해 동맹국 앞에서 얼굴을 붉혔고, 프랑스는 납기 지연으로 계약국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던 나라가 채워버렸습니다. 2026년 현재 나토 30개국의 대사들이 서울로 줄지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러 온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체프먼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방위산업에 종사해온 가문입니다. 증조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내각의 군수물자 조달 책임자였고, 조부는 냉전 시절 나토 표준 규격 제정에 참여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역사를 만든다.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독일이 정밀 부품을 만들고 영국이 기술을 검증한다. 그것이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 질서 안에서 무기를 사는 쪽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무기 원조로 군대를 꾸려온 나라, 수십 년간 미국 기술을 들여와 면허 생산하던 나라, 저는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생각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생각은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산 전략 연구를 위해 CSIS,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방문 연구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안보 싱크탱크입니다. 역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이 거쳐간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시아 방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방산 강국을 연구하러 간 게 아니라 방산 시장의 새로운 고객층을 분석하러 간 기분이었습니다. 강연 첫날, 저는 맨 뒷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오늘의 강사는 마이클 호프먼이었습니다. 전직 펜타곤 국방전략 고문이자 CIA 자문위원, 20년간 워싱턴에서 각국의 방산 능력을 직접 평가해온 인물이라는 소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강연의 주제로 고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교수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슬라이드도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연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훑어보더니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딱 2줄을 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목을 빼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 강연장에서 느끼게 될 모든 충격의 서막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칠판에는 딱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에는 유럽 전체, 아래에는 한국, 그 옆에 등호 대신 부등호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강연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칠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냈습니다. 미국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한나라가 공급한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 국가들이 보낸 양보다 많았다고. 그는 다시 칠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등호입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유럽 전체보다 한국 하나가 더 많이 공급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자리 학생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등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비축해둔 재고를 한 번에 털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생산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수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재고를 소진한 게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평시에도 연간 수십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전시에는 그 2배 이상으로 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24시간 가동 체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북한, 저는 그것을 한국의 약점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앞에 놓인 나라.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홀로 서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교수의 입에서 나온 북한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역량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전 상태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방산 공장이 평화로운 나라의 공장과 같은 속도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시를 상정하고 설계됩니다. 전시 속도로 생산됩니다. 그것이 유럽 전체를 뛰어넘는 공급 능력의 비밀입니다. 강연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폴란드 출신 연구원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연구원은 팔짱을 낀 채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산할 수 있다는 것과 세계 시장에서 팔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시장에서 팔린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산 시장은 단순히 물건이 좋다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신뢰가 쌓인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미국, 독일, 영국 제품을 두고 굳이 한국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말을 마치고 팔짱을 다시 꼈습니다. 나름 핵심을 찌른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즉각 대규모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최신형 레오파르트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답변이 오는데 4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내놓은 제안은 1980년대 설계의 구형 모델 20여 대였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이 요청한 무기가 그것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숫자를 썼습니다. 220억 달러. 한국과 맺은 계약 규모입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국가와의 최대 계약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약 후 몇 달 만에 1차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1차 물량 전량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교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독일이 구형 모델 협상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단 한 나라와의 계약입니다. 폴란드 다음에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계약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줄이 이어졌습니다. 납기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럽 방산이 수년씩 기다리게 하는 동안 한국은 몇 달 안에 보냈습니다. 전쟁 앞에서 납기는 성능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고철입니다. 그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브랜드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행에서 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납기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방산의 기술 수준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보내는 것과 잘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교수가 이미 그 방향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의 부품 국산화율은 80%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 설계도를 받아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부품의 80%를 자체 개발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이 면허 생산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자기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납기가 빠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남의 부품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강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기술에서는 졌습니다. 납기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산이라는 산업 자체의 역사와 전통은 결국 유럽이 만든 것 아닌가요? 화약을 전략무기로 체계화한 것도, 현대 전차 설계의 기초를 놓은 것도 유럽입니다. 한국은 결국 그 위에 올라탄 것 아닙니까? 저는 말을 마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버틸 수 있다고.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를 상대로 사용한 화포의 사거리가 유럽 당대 최고 수준의 함포보다 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함포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0~300m였습니다. 조선의 천자총통은 최대 사거리가 그것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화력으로 일본 함대가 접근하기 전에 먼저 쳤습니다. 그것이 한산도 대첩의 핵심입니다. 유럽이 화약 무기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같은 시기에 동쪽 끝에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신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제가 쌓아올린 전제 자체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왔고 기술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도 서울이 3번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한국이 한 일을 아십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천막 안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선생이 없으면 학생이 앞에 나섰습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를 닫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천막에서 배운 아이들이 훗날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설계했습니다. 이순신의 화포 소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주포와 미사일 속에서 그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제가 알던 역사와 전혀 다른 역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방산의 역사가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방향에서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강연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교수는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분필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연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숫자로 돌아갑시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숫자라면 제가 익숙한 영역입니다. 방산시장 점유율, 수출 순위, 계약 규모, 그것들은 제가 학부 때부터 다뤄온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플이라는 기관을 아십니까? 교수가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비 통계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최근 5년간 나토 회원국들이 어느 나라에서 무기를 샀는지 집계했습니다. 그가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숫자를 썼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64%점. 이건 예상한 숫자였습니다. 그럼 이 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속으로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셋 중 하나일 겁니다. 교수가 칠판에 두 나라 이름을 나란히 썼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한국. 공동 2위입니다. 6.5%. 저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한 번 더 칠판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분야만 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지상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천천히 재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연장 안 독일 출신 연구원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당기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출신 연구원은 이미 받아쓰기를 멈추고
교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프랑스와 동급이라고요?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4대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진엑스원, 이 네 회사의 수주 잔고 합계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0조 원은 앞으로 4, 5년치 생산 물량이 이미 예약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끊길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강연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가리켜 일시적인 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공동 2위, 지상 무기 수출 세계 1위, 수주, 잔고 100조 원.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손이 올라갔습니다. 독일 출신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강연 내내 팔짱을 끼고 말없이 듣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수출 숫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파워트레인에는 독일 MTU 엔진이 들어갑니다. K2 전차도 초기 양산분에는 독일제 변속기가 탑재됐습니다. 결국 한국 무기의 심장은 독일 기술 아닌가요? 뿌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려던 말을 독일 연구원이 먼저 해줬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결국 유럽에서 옵니다. 완성품 수출국이라기보다 고급 조립업체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수의 답변을 기다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교수가 독일 연구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납품되는 K2 2차 계약분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폴란드가 독일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간 혹독한 야전 환경에서 한국산 파워팩을 직접 검증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뿌리를 심어준 나라의 부품을 걷어내도 된다는 판단을 구매국이 스스로 내린 겁니다. 독일 연구원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80%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마저 걷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미국과 유럽 기술로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년에 걸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처음엔 미국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를 보십시오. 독일 연구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연장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뿌리 이야기로 반박하려 했는데 그 뿌리 자체가 이미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제 엔진을 쓰던 나라가 자기 엔진으로 바꿨고 그걸 폴란드가 선택했습니다. 추월이 아니라 대체였습니다. 속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기술도 됩니다. 납기도 됩니다. 부품도 됩니다. 수출 순위도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줬기 때문 아닌가요?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방산 투자보다 생존에 집중해야 했을 겁니다. 미국의 우산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방산도 없습니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강연 내내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교수가 동의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던 나라가 한국만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하며 지원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산 수출 세계 10위권에
그 이름이 있습니까? 강연장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름들은 없습니다. 우산은 같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아래서 무엇을 했느냐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강연장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 스스로 책임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극비리에 자주국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율곡 사업이었습니다. 율곡 사업.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며 몰래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알면 반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에 기대면서 동시에 동맹국으로부터 독립하려 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서 한국은 자체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자체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그 50년 전 결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천천히 재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산에 안주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을 쓰면서 동시에 자기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몰래. 우산에 기댄 나라와 우산을 이용해 자립한 나라는 다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산만 쓰다 비가 멈추자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에서 만든 무기를 미국이 삽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삽니다. 우산을 펼쳐준 나라가 이제 그 아래서 만들어진 무기를 구매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논리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을 준비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연장 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인도 출신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내 조용히 필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정점입니까? 교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교수가 다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154억. 그 옆에 달러 기호를 붙였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년 대비 60.4% 증가했습니다. 인도 출신 연구원이 받아 적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저도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만에 60%가 늘었다는 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가 인도 연구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전망입니다. 2026년 한국 방산 수출이 최대 27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연장 안에서 누군가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소화하려 했습니다. 154억에서 270억, 1년 사이의 그 격차입니다. 이미 프랑스 수준인데 내년엔 그것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유럽 땅에 한국 방산 기업의 생산 거점이 생긴 겁니다. 이름은 한화 기갑 우수센터 HAS 유럽입니다.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무기를 배에 실어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수출의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1단계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배로 보내는 겁니다. 2단계는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조립하게 하는 겁니다. 3단계는 공장 자체를 현지에 심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3단계로 진입했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공급망을 이식하는 겁니다. 기술과 생산과 유지 보수를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영국이 떠올랐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전 세계에 철도를 깔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선로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를 보내고 운영체계를 이식하고 부품 공급망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대영 제국의 산업 패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가 설명하는 한국의 방식이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유럽 안에 K방산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과 공장이 자리 잡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수출 호황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가 분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붐은 끝나면 사라집니다. 구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받이에서 완전히 몸을 떼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올 때 제가 갖고 있던 확신이 이 순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직 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꺼내지 않은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기술도, 납기도, 역사도, 안보 우산도 아닙니다.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결국 가격 아닌가요? 미국제나 독일제보다 싸니까 사는 겁니다. 방산 시장에서 싸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저렴하거나 어느 쪽이든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건 선진국 방산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방산이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방산에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격에 민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2025년 한국과 32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아십니까? 천국 -2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32달러, 4조 원이 넘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술에만 맡깁니다. 중동의 왕국이 그것을 한국에 맡겼습니다. K9 자주포의 가격을 독일 자주포 페체아 2000과 비교해보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납기는 3년 이상 빠릅니다. 성능 평가에서는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위입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팔립니다. 그러면서 진흙지 기동 테스트에서 독일 전차가 좌초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교수가 강연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싸고 나쁜 게 아닙니다. 싸고 빠르고 좋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가 지금 방산 시장에 몇이나 있습니까?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완전히. 마지막 카드마저 날아갔습니다. 가격이라고 했는데 교수는 가격을 무기로 되받아쳤습니다. 싸다는 건 열등함이 아니라 경쟁력이었습니다. 성능과 납기와 가격,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지금까지 방산시장의 고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장이 무거워졌습니다. 독일 연구원은 한참 전부터 노트 가득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연구원은 칠판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연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폴란드 연구원은 자기 나라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독일 연구원은 자기 나라 방산이 놓친 것들을 세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고 강연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조금 천천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를. 교수가 강연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칠판 앞으로, 그리고 다시 강연장 중앙으로. 그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고쳐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교수가 다음에 무슨 말을 꺼낼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교수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70년 전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교수의 목소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의 모습을 아십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전기도, 도로도, 변변한 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두고 말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이 한 일이 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포성이 먹기도 전에 천막을 치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선생이 없으면 학생이 앞에 나섰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칠판에 받아 적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강연장 안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그 천막 안에서 배운 아이들이 훗날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중동 사막에 나가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K9 자주포를 유럽에 팝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신용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이어받을 산업 기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1962년 한국의 수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수가 말했습니다. 5천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의 환율로 환산해도 작은 나라 소도시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5년 방산 수출 하나만으로 1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수가 강연장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사이에 방산 수출 하나가 당시 전체 수출의 300배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국 방산 가문의 자손으로서 방산이란 오랜 전통과 기술 위에서만 꼽히는 산업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칠 내각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한 증조부의 나라, 나토 표준을 만든 조부의 나라, 그것이 제가 믿어온 방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람은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해 지금 나토 2위 무기 수출국이 된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연장에 고객국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수가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판에 딱 한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강연장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혼자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습관,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기적은 한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운도 한 번은 통합니다. 그런데 습관은 반복입니다. 반복된다는 건 시스템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중 천막 학교도, 육국 사업도, 154달러 방산 수출도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었다면 저는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1997년을 아십니까?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시민들이 한 일을 아십니까?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상장 트로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금이 수백 톰이었습니다. 나라라 빚을 갚겠다고 자기 손으로 금부치를 내놓은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줄을 서서 금반지를 내려놓는 사람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이 금부치를 들고 나오는 나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집단적 의지가 방산공장의 24시간 가동 체계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강한 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의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 그것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방산 데이터를 들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출신 연구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납기나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압니다.
전쟁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강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도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올 때 제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지금 이 순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술, 납기, 가격, 의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무너진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연구원의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 나라다. 그 문장이 아까와 다르게 읽혔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고 강연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교수가 쓴 문장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제 옆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많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강연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독일 방산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두고 한 말인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강연장이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산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익숙한 로고가 화면에 반사됐습니다. 미국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찾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가 한국산이었습니다. 그 배터리를 움직이는 반도체 일부도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것을 의식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의 공장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K9 자주포의 포신을 깎고 K2 전차의 장갑판을 두드리고 천궁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조립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 중에 수학을 가르쳤던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은 유럽의 하늘을 지킬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장에 들어올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뒷자리에 앉아 피식 웃었던 사람, 한국을 방산시장의 고객국으로 분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빈 강연장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 뒷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확신이 오늘 3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지고 나서 오히려 무언가가 선명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방산의 역사를 유럽이 썼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쓰이는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오늘 보여준 건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면해온 사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강연장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칠판을 지우려다 저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잠깐만요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저는 칠판의 그 문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 나라다. 런던에 돌아가면 제 책상 위에 붙여둘 생각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내 화면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강연장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칠판의 부등호, 폴란드 계약 220억 달러,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폴란드 연구원의 그 한 문장, 믿는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그 말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워싱턴을 떠나기 전 교수를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토 대사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입니까? 교수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나토 회원국 대사들이 줄지어 서울을 찾았습니다. 30개국 가까이 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기를 팔러 간 게 아닙니다. 사러 간 겁니다. 교수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로 갑니다. 무기를 사러. 그것이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될 때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워싱턴으로, 워싱턴에서 강연장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증조부가 처칠 내각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던 시절, 영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국이었습니다. 조부가 나토 표준을 만들던 시절, 유럽이 세계 방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자란 저는 그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기반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망치 소리도 없이, 소란도 없이, 그냥 데이터와 사실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강연장에서 찍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마트폰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를 찾았습니다. 배터리 사양이 적힌 옆에 제조사 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부품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예상보다 빨리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후에도, 전쟁 중에도 천막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유럽의 하늘을 지킬 무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방문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한국을 고객국으로 분석하러. 그런데 런던으로 돌아오는 저는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프린터로 한 장을 뽑았습니다. 강연장에서 찍은 사진 속 문장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이 된 나라다. 저는 그것을 책상 정면 벽에 붙였습니다. 증조부의 훈장 사진 옆에, 4대 방산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그 자리 옆에 한국의 문장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뉴스에서 K9 자주포 수출 소식이 나오면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 K2 전차가 행진하는 영상을 보면 저는 그 전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천막 학교의 분필 소리, 금반지를 내놓던 손들, 이 시간 멈추지 않은 공장의 열기, 그것들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방산은 총과 탱크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산업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세계에서 팔리는 건 한국의 철학이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납기를 지키는 것, 약속한 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K9의 경쟁력이고 K2의 경쟁력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잠든 새벽에도, 런던이 아침을 맞는 시간에도, 워싱턴이 회의를 시작하는 낮에도 쉬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화포 소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K9의 포성으로, 천국 미사일의 궤적으로, 루마니아 공장의 용접 불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강연장에서 팔짱을 낀 채 피식 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고객국으로 분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들고 그 나라가 만든 배터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책상 앞에서 그 문장을 읽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뉴스에서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를 보게 된다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 전차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에 든 스마트폰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집 가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 나토 대사들이 무기를 사러 찾아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한국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